우크라이나의 심층 타격 전략은 1년 넘게 러시아를 점진적으로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략을 가로막고 있던 유일한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영구적인 피해를 줄 만큼의 화력을 갖추지 못한 장거리 드론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 천재적인 핑크 전략을 펼쳤습니다. 플라밍고가 날아올랐고 이제 러시아를 영원히 끝낼 참입니다. 이 새로운 전략은 힘과 정밀함, 미사일과 드론, 그리고 심층 타격과 러시아 전쟁 기계의 완전한 파괴를 결합했습니다. 2월 21일 우크라이나의 핑크 전략이 실제로 실행된 완벽한 예를 목격했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플라밍고 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목표 중 하나를 타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핑크 위협은 1400km, 즉 870마일 이상을 이동해 러시아 우드무르트 공화국의 보트킨스크 미사일 공장에 직접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 공격은 파괴적이었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공개한 우크라이나의 플라밍고 미사일이 공장을 관통하는 장면을 프레임별로 분석한 영상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 영상에서 플라밍고 미사일이 매우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수백 마일을 날아온 플라밍고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보완하는 종말 단계 유도 시스템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플라밍고 미사일은 관통력도 있는 듯합니다.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중 하나가 보트킨스크의 작업장 벽을 타격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어서 건물 반대편에서 두 번의 뚜렷한 섬광이 보입니다. 다시 말해 플라밍고 미사일은 충돌 시 바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표적 내부로 침투한 뒤에 폭발하여 피해를 극대화했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폭발 충격파가 작업장 전체를 관통했고 그 위력이 내부 구조물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시설 전체를 파괴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핑크 전략 실행 모습입니다. 러시아에 닥칠 미래에 대한 파괴적인 예언인데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러시아 주장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습니다. BBC가 공개한 위성 사진은 보트킨스크 작업장 중 한 곳에 생긴 거대한 구멍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미사일을 생산하는 공장에 직접 타격을 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칸데르, 야르스, 불라바, 오레슈니크 미사일이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디펜스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플라밍고 미사일 도착 시 공장에 불이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 분홍색의 강력한 무기들이 왔을 때 이미 러시아인들이 안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플라밍고가 문을 두드리자 미사일들이 무더기로 도착했습니다. 공격 후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새로운 핑크 전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프라우다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미사일 공장에 보낸 모든 미사일이 보트킨스크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신형 무기를 막기 위한 방공망이 수백 마일에 걸쳐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의미인가요? 이번에 몇 발의 플라밍고 미사일이 사용됐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일부는 러시아 방공망에 의해 요격됐고 일부는 그렇지 않았으며 직접 명중한 것도 있었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젤렌스키는 모든 미사일이 목표에 도달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품질과 정확성이 플라밍고의 특징이라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월 21일에 두 가지 모두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본 것은 우크라이나가 이전에는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성취했다는 점입니다. 장거리 타격은 분명히 이 나라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025년 한 해만 해도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의 정유 인프라를 파괴했습니다. 2025년 어느 시점에는 우크라이나가 거의 장거리 드론만을 사용해서 러시아 정유 능력의 약 38%를 가동 중단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좋은 결과였지만 더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핑크 전략이 등장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보트킨스크에서 거둔 성과는 전쟁 중 처음이었습니다. 2월 21일 이전 플라밍고 미사일 사용과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오슬로 대학교 박사연구원인 파비안 호프만의 말입니다. 호프만은 미사일 기술과 방위 정책 연구기관 소속으로 키이우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2월 21일 우크라이나에서 본 것이 이전과 매우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호프만은 이 매체에 2월 20일에서 21일 금요일 밤 이 공격이 우크라이나가 대형 미사일 능력을 사용해 러시아 미사일 산업의 핵심 표적을 직접적으로 성공적으로 타격한 첫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드론 위주의 전략이었던 것이 이제는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핑크 단계에서 드론 기반 장거리 무기 체계에 플라밍고 등 강력한 무기를 추가해 선택지를 늘릴 계획입니다. 플라밍고 미사일을 동반한 대규모 드론 군집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공망을 압도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플라밍고는 드론이 러시아의 에너지 생산과 다른 덜 보호된 자산을 계속 공격하는 동안
러시아 방위 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타격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중심 타격 전략이지만 당신이 아는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러시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조금 후에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월 21일 러시아 전역에 전례 없는 미사일 경보를 울리게 한 또 다른 첫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2월 27일 보트킨스크가 2월 21일 우크라이나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려 13개의 러시아 지역에서 미사일 경보가 발령됐으며 일부 지역은 우랄 산맥 남쪽에 위치한 오렌부르크주처럼 우크라이나에서 1000km, 즉 620마일 이상 떨어진 먼 곳이었습니다. 13개 지역 중 8곳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침공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미사일 경보를 발령해야 했습니다. 2월 21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쏜 플라밍고 미사일 중 러시아가 격추했다고 확인된 것은 한 발뿐입니다. 적어도 그것이 러시아 측의 확인입니다. 주바시 공화국 당국은 방공 시스템으로 플라밍고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주장합니다.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또 다른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경로를 이탈했다고 전하며 이는 젤렌스키가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확인해줍니다. 푸틴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플라밍고가 비행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설계대로 임무를 정확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대세는 분홍색이며 플라밍고는 우크라이나가 항상 주장해온 바로 그 무기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년 여름 플라밍고 발표 후 잠잠했던 개발 소식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투입하면서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게 된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어쩌면 드론 미사일 하이브리드로 더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이 무기는 2025년 내내 우크라이나가 사용했던 장거리 드론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더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그 드론들은 보통 시속 250에서 350km, 즉 시속 155에서 217마일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이런 속도 때문에 드론을 격추하기가 더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드론들로 성공적으로 공격한 횟수를 보면 러시아가 기대했던 것만큼 방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밍고는 훨씬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플라밍고는 시속 약 900km, 즉 시속 560마일에 달하는 애음속 속도에 도달할 수 있으며 무려 3000km, 약 1860마일의 거리를 그 속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라밍고는 목표에 도달했을 때 일반 장거리 드론처럼 작은 탄두를 싣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트킨스크 같은 곳에 도달하는 몇 킬로그램의 화력이 아닙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에 따르면 각각의 플라밍고에는 1150kg, 즉 약 2500파운드의 탄두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즉, 이 무기는 평범한 장거리 무기가 아닙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에 따르면 세계 최대이자 사거리가 가장 긴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이 무기는 최대한 저렴하게 설계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생산 비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새로운 강력한 무기는 한 기당 약 50만 달러로 제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순항미사일 비용보다 훨씬 낮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은 한 기당 약 140만 달러 이상이 들고 가장 긴 사거리의 변형조차도 플라밍고보다 약 300마일 정도 짧습니다. 세계의 과소평가일 수 있지만 플라밍고가 우크라이나 드론보다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업그레이드 덕분에 깊숙한 타격이 가능해졌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알고 있던 방식과는 다릅니다. 이야기 전에 더 많은 인사이트를 원하시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이렇게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호프만은 플라밍고가 우크라이나의 드론과는 다른 점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의 의견은 영상 앞부분에서 다뤘던 디펜스 익스프레스 분석과 일치합니다. 장거리 드론은 기본적으로 외부층에서 폭발하는 반면 플라밍고는 먼저 목표물 내부로 침투한 뒤 폭발할 가능성이 꽤 높아서 피해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호프만은 이 방식이 장거리 드론을 떨어뜨릴 때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준다고 덧붙입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핑크 전략이 러시아의 큰 골칫거리인 주요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무기를 보유하게 되어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도달할 수 있고 푸틴이 예상치 못한 목표물도 이제 우크라이나의 타격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보트킨스크 사례처럼 원하는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수백 마일을 이동한 후에도 말이죠.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타격은 전쟁에서 러시아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바꾼다고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는 지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보트킨스크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심 미사일 생산 라인을 잠시 파괴하면 러시아의 파급 효과가 생기고 그 영향이 우크라이나의 큰 파도로 돌아옵니다. 더 이상 미사일 제작 불가합니다. 이에 러시아는 장거리 공격 시 기존 미사일 재고에 의존해야 합니다.
재고가 소진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멀리서 강하게 타격하지 못합니다. 지상에서는 러시아의 미사일로 약화되지 않은 방어선을 공격해야 하므로 그 결과 우크라이나가 더 강한 방어를 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방어로 인해 러시아 군인들이 더 많이 사망하게 되고, 이는 지금까지 침공에서 러시아가 겪은 126만 6천 명의 사상자 수에 더해집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타격 전략으로 이미 시도한 일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점은 핑크 전략에 의해 동원되는 힘입니다. 이전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쟁 기계의 일부만 제거했다면 이제는 상당 부분을 제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플라밍고로 인해 일시적 능력 상실이 영구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침투할 수 없는 보트킨스크 미사일 생산 시설과 같은 목표물들도 취약해집니다. 푸틴과 크렘린 측근들은 이미 효과가 입증된 새로운 무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더 우려되는 점은 이 무기가 푸틴이 기대했던 것만큼 러시아 방공망에 취약하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핑크 전략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에서 큰 영향력을 갖게 합니다. 지난 12월 포브스 기고가 비크람 미탈은 2025년 후반기에 나타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 증가가 이미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드론 공격은 러시아의 장기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광범위하게 약화시켰습니다. 미탈은 이러한 공격이 여러 차원에서 러시아군을 직접적으로 타격하고 그 병력에 대한 보급 능력을 제한하며 병사와 장비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을 줄였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2025년 드론 공격의 성공을 바탕으로 평화 협상에서 러시아 깊숙한 전략적 목표를 타격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그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해졌다고 상상해보세요.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전략적 목표만 타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그 목표들을 지도에서 지울 수 있는 무기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국립항공박물관의 수석연구원 발레리 로마넨코는 지난 8월 라디오 NV와의 인터뷰에서 아마도 가장 적절하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만약 러시아의 군사산업시설, 즉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되는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에 명중한다면 2번의 직접적인 타격만으로도 그러한 공장은 최소 1년 동안 가동이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넨코는 그 타격으로 지름 20m 크레이터가 생길 것이라며 러시아와 동등한 수준에 올려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넨코는 우크라이나의 핑크 전략이 부상하면서 러시아 군사산업 단지의 약 90%가 우크라이나 사정권에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더 업그레이드 된다면 플라밍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격에 사용한 수-34 전투기 제조 공장 등 남은 10% 제거에도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로마넨코는 8월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보트킨스크 타격 방법도 설명했습니다. 반년 후 플라밍고는 항공 전문가들 예상대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핑크 전략의 이론적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플라밍고를 가리키며 이건 푸틴이 상상 못한 무기이며 러시아의 전쟁 능력을 새롭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 기계 AP님이 유의미한 타격은 푸틴의 전쟁 수행 능력을 괴멸시키는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 측면에서도 더 강력한 타격은 더 많은 돈의 손실을 의미하고 수리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핑크 전략의 실질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플라밍고는 아무리 강력해도 완벽한 무기가 아니며 러시아와 젤렌스키 모두 보트킨스크 공격 후 격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곧 러시아의 장거리 타격 방식을 모방할 수도 있습니다. 즉 드론으로 방공망을 압도해서 더 강력한 미사일이 방공망을 뚫고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미탈은 이 전략을 논의하며 우크라이나가 성공하려면 생산에 크게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곧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미탈은 러시아가 2025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한 미사일과 드론의 결합 전략이 몇 안 되는 우크라이나가 모방할 가치가 있는 러시아의 전술 중 하나라고 언급합니다. 미탈은 10월 2일 공격을 예로 들며 이 공격에 이스칸데르 M 탄도미사일 7기, KH-59, 69, 순항미사일 7기 이스칸데르 K, 순항미사일 21기가 동원됐다고 지적합니다. 이 모든 미사일들은 국경 지역에서 발사된 381대의 드론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날아들었고 그 결과 78대의 드론과 18기의 미사일, 그리고 모든 이스칸데르 M 탄도미사일이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미탈은 이 공격이 의미하는 바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더 적은 횟수지만 더 대규모로 조율된 드론 및 미사일 공격 전략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공격들을 한 달에 몇 번씩 결합하고 러시아가 거의 매일 실시하는 드론 단독 공격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압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가장 강력한 미사일들이 돌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와 기반 시설 파괴에 사용한 전략입니다. 이제 핑크 전략이 보복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드론으로 공격하며 플라밍고 미사일을 대량으로 아낄 것입니다. 플라밍고 미사일 비축량이 충분해지면 2월 21일처럼 대규모 공격이 시작되고 목표 타격 확률도 높아집니다. 보트킨스크는 이러한 공격의 직접적인 결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월 상반기 중에 우크라이나가 이와 매우 유사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핑크 전략의 최대 효과를 위해 생산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드론 부문에서 우크라이나는 필요한 수치를 달성하는 데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25년에 최소 3만 대의 장거리 드론을 제작했으므로 2026년에도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치에 도달할 것으로 무리 없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연간 3만 대의 드론은 월 2,500대에 해당합니다. 비록 러시아가 매달 생산하는 드론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플라밍고로 타격을 노릴 전략적 지역의 방공망을 압도하기에는 충분한 수치입니다. 호프만은 우크라이나 생산 문제를 강조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대량의 장거리 드론을 계속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플라밍고, 롱넵튠, 삽상과 같은 강력한 미사일 전력으로 이 심층 타격 무기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프만은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말합니다. 장거리 드론 생산이 늘어난다면 우크라이나는 핑크 전략 실현을 위해 플라밍고 미사일 생산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 8월 매체 더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가 한 달에 50가의 플라밍고 미사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매달 약 2,500만 달러의 지출을 의미합니다. 11월에 플라밍고 미사일 제조업체 바이어포인트는 하루 3발의 미사일을 생산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목표의 거의 2배지만 비용도 2배로 증가합니다. 그래도 만약 핑크 전략이 러시아가 미사일로 하는 것처럼 비축량을 늘리고 러시아의 방공망이 압도되거나 약화된 결정적인 순간에 이를 발사하는 것이라면 우크라이나는 플라밍고 미사일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셈입니다. 한 달에 플라밍고 미사일 50발이면 1년에 600발입니다. 파이어포인트가 하루 3발 생산하고 다른 나라의 표준 생산 패키지를 제공해 플라밍고 미사일을 일괄 생산하며 절반은 우크라이나, 나머지는 구매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구매국에 보내면 연간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핑크 전략은 전쟁을 끝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푸틴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에서도 러시아는 불타오를 것이며 목표를 타격하는 모든 플라밍고 미사일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솔직히 2월 21일에 우크라이나가 플라밍고 미사일로 해낸 일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오레슈니크 야망에 또 한 번 타격을 가했으며 그때도 플라밍고 미사일을 사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미사일 전략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방법이 궁금하다면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우크라이나의 최신 혁신 소식을 더 많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